문체 빠뜨려서 272쪽에 보면 자, 우리 문체 하면은 개념이 그렇습니다. 소설 문장이 문체 표현 단위예요. 문장. 소설 문장을 통해 나타나는 중요한 게 작가의 개성적 표현입니다. 따라서 작가의 개성과 가장 밀접한 것이 문체입니다. 작가의 개성. 자, 일단 이렇게 두고 한번 문체 표현, 먼저 문체 형성, 문체의 형성 요소, 그리고 표현 단위. 표현 단위는 문장이라 그런 얘기 했습니다. 좀 전에. 다음에 양상, 표현의 양상, 이렇게 갈라서 나눠서 한번 분별력 있게 공부해보죠. 문체 형성 요소는 어휘도 되고요. 어휘. 다음에 수사법도 가능하고, 또 여기 조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먼저 어휘는 단어들이죠. 그래서 주로 사투리를 많이 쓴다 하면은 토속적 문체, 이렇게 향토적 문체, 김유정 그렇죠. 그다음 수사법도 화려하게 가져갈 수 있어요. 그리고 조사법은 뭐냐 하면은 종결어미나 연결어미 사용법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 보면은 경어법으로 연결한 게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면은 사랑선이가 어머니 있지 않습니까? 여기 화자가 경어법을 쓰고 있어요. 소설은 뭐였던 것이다, 뭐였다 이런 식으로 많이 끝나는데 씁니다. 이런 경어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어법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여하튼 이렇게 형성해다가 뭐로 표현 단위는 문장입니다. 문장으로 표현돼요. 이렇게 형성해다가 이렇게 문장으로 표현되는데, 여러분 소설의 문장을 한번 나눠보면은 이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가 서술일 수가 있어요. 서술, 다음에 또 묘사, 대화, 이런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소설의 어떤 문장도 이런 성격으로 양상화됩니다. 그런데 서술과 묘사는, 소설은 가능하지만 희곡은 불가능해요. 좀 이따가 오늘 들어갈지는 어떨지 모르지만 희곡이 있습니다. 불가능하다. 왜? 소설은 서술자가 있거든. 화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곡은 화자가 없어요. 그런 까닭입니다. 서술은 나레이션 그러는데 요거 조금 면밀하게 보면은 조금 더 세분하면 요렇게도 세분할 수 있습니다. 서사, 다음에 또 요약적 제시, 또 하나 수능에도 많이 나왔던 편집자적 논평, 이런 게 있어요. 이해만 조금 하시면 됩니다. 묘사는 대상에 따라서는 배경 묘사가 있고, 그죠? 배경 묘사. 다음에 인물 묘사가 있죠. 근데 여기 인물 묘사에 보면은 두 갈래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인물의 모양이나 외향, 용모를 걔는 매부리 코에다가 메꼬 모자를 썼다, 이런 식으로 용모 외향 묘사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심리 묘사, 이렇게 연결이 닿고요. 대화는 대사와 독백이죠, 그죠?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설명할게요. 서사는 아까 스토리라고 얘기했습니다. 서사. 시간에 따른 이야기의 전개. 왕이 죽었다, 왕비도 죽었다. 시간에 따라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게 서사입니다. 요약적 제시는 속도감을 줄 수 있어요, 주로.
이 속도감은 시간을 굉장히 빠르게 전개하죠. 인물이 살아왔던 행적 이런 것들. 그는 어디에서 낳고 어디에 자라고 뭐 빠르게 굉장히 빠르게 속도감 부여합니다. 편집자적 논평은 이 보통 화자가 누구냐면 작가예요. 이럴 때. 화자의 생각, 작가의 생각, 감정을 개입시킵니다. 소설 속에 개입시켜버려요. 이 고전소설이나 판소리의 소설에 들어들어 있습니다. 이 양반 거동버서 어찌하니 명관인가 이런 식으로 작가의 생각을 막 집어넣어버려요. 이게 편집자적 논평. 묘사는 배경묘사. 배경도 뭔가 분위기 그죠? 암시하기도 하고 이러죠. 그리고 주제를 아마 상징적으로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인물 묘사에 보면 외향은 뭐 있을 수 있겠는데 이 심리 묘사에서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3인칭 좀 이따가 시점 공부할 텐데 3인칭 소설에서 심리 묘사가 없다 있다에 따라 두 개가 나눠집니다. 인물의 심리 묘사, 모든 인물의 심리 묘사가 다 있다. 이게 전지적 작가예요. 전적 작가 시점이고. 작가가 전지적 단계에 모든 인물의 심리를 다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3인칭 시점 가운데 인물의 심리 묘사가 없다. 이건 바로 우리가 작가, 관찰자, 다시 말하면 3인칭 관찰자라고 합니다. 이런 시점의 차이가 인물 묘사에 나타납니다. 오늘 시점과 더불어 얘기할 테니까 일단 미리 이 정도 아시면 돼요. 그래서 문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소설 문장을 통해 드러나는 작가의 뭐다? 개성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휘, 수사법, 조사법을 통해 드러나는 조사법은 좀 이따 얘기 좀 할게요. 문장을 통해 드러나는 서술, 묘사, 대화. 각기에 해당하는 얘기를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에 어조가 있는 어조. 어조가 톤. 시에도 어조가 있었죠. 이 문체와 아주 긴밀하게 통합니다. 원래 어조는 종결어며 통해요. 거기 어조의 양상의 기억, 풍자적 어조 한번 봐봐. 개인의 악덕이나 무지, 시대 상황의 모순과 부조리 등을 이면이나 측면에서 비난하고 공격하다. 간접적 공격입니다. 그 말이에요. 측면은 바로 전공법으로 공격을 못해요. 최만식의 태평천하. 이 작품의 풍자는 반어를 통한 부정적 인물의 희화화, 미출. 인물 희화화, 그 스몰 a하고 미출해 놓으죠. 여기 풍자적 어조에서 조금 더 고려할 게 있습니다. 좀 전에 저기 나오는 뭡니까? 조사법. 여기 조금 더 참고로 이런 걸 얘기 좀 해보겠어요. 이게 7급 문제, 시험 문제인데요. 7급에. 최만식 소설의 특히 인물 중심으로 해서 특징입니다. 물론 최만식 소설의 골격이 대부분이 풍자성이에요. 간접적 공격입니다. 좀 전에 레디메이드 인생에도 보면은 결말을 그렇게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9살짜리 자기 아들을 인쇄소 직공으로 취업시킨다라는 뭔가 좀 얼토당토 않은 그죠? 생뚱스러운 결말을 연결한 것은 조선 총독부의 식민지 교육 정책에 대한 풍자입니다. 직접적으로 하자면은 조선 총독부 교육 정책 각성하라 이렇게 해서 조선 총독부 앞에서 예를 들어 농성이라 한다 손 치면 바로 붙들려 가겠죠.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통로가 막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우회적 공격이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풍자의 원리인데, 먼저 첫 번째로 부정적 인물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소설 앞으로 내세워요. 최만식의 태평천하 보면은 그 주인공이 누구예요? 윤직원 영감입니다. 이 인물이 주인공이고 전면에 나서 있어요. 근데 이 인물은 어떤 인물이에요? 욕 들어먹을 만한 인물이죠. 그리고 잘못된 굴절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부정적 인물이 앞으로 탁 나와요. 대부분 소설이 딱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최만식 소설의 풍자성은 주로 어떤 데 많이 드러나냐면은
금방 A 얘기했죠. 인물의 희화화. 이 희화화는 우스꽝스럽게 그려냅니다. 그 인물을 좀 이렇게 희화화의 대표적인 방법은 비정상적으로 그려낼 때가 많아요. 여러분 봉산탈춤에 보면은 양반과 새님들을 언챙이 막 이러고 그죠? 곰보라는 이런 비정상적인 인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런 희화화, 비정상성 그리고 인물의 뭐 별명 따위를 동물화 시킬 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희화화 방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태평천에 같은 경우에도 윤두섭 영감인 본명의 윤두섭 영감 판소리 사설 문체 이런 얘기합니다. 여기서 문체적 특징이 하나 잡히죠. 여기 보면 판소리 사설 문체인데 여기가 우리 지금 문체에서 조사법처럼 뭐예요? 약간 경박한 경어체가 나옵니다. 화자가 뭐뭐 씁니다는 뭐 경박하진 않지만 화자가 이런 표현을 해요. 씁니다. 뭐뭐 있겠다요. 이렇게. 한 소절을 한번 한 구절 인용하면은 윤직원 영감이 윤두꺼비 시절에 말대고리 윤용구 자기 아버지 별명을 말대가리는 말대가리 윤용구가 화적의 손에 무참히 죽고 불에 타는 집을 보면서 화강이 충천된 눈으로 이렇게 말한 적이 있겠다요. 이 더러운 세상 나만 빼고 어서 망해라 라고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요. 뭐 이런 표현이 딱 나옵니다. 자, 이게 바로 이런 경어체와 일반적인 경박한 표현의 높임법 이런 종결음의 사용법이 뭐야? 바로 판소리 사설. 사설은 아니죠, 그죠? 판소리 창자가 사설을 엎을 때 하는 표현법이에요. 이런 경박한 경어체, 판소리 사설 문체가 왜 풍자성이냐 하면 잘 보시면은 독자에게 공감을 획득하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독자로 하여금 인물에 대하여 뭐 해당 인물이 있죠. 독자로 하여금 화자와 동일한 위치에서 해당 인물을 조롱하고 공격하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표현이. 그러니까 확정의 공감이는 동의를 구하는 화법이에요. 잘 보시면. 그래서 부르짖은 적이 있겠다요. 이러면은 화자가 이런 표현함으로써 이 글을 읽는 독자가 똑같이 공감한다. 화자와 같이. 그에 해당 인물에 대한 공격성의 수위를 높여요. 그 윤직원에 대한 이러한 동의와 공감을 획득하는 화법이 바로 여기 나오는 판소리 사설 문체인 경박한 경어법입니다. 되겠습니까? 이런 걸 가지고 문체를 형성한다. 여기 풍자적 어조하지만 이걸 풍자적 문체라고도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판소리, 여기 체마적 소설의 특징 몇 가지, 특히 문체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그 나머지 한번 읽어두세요. 자, 뒤에 가서 배경 한번 보겠습니다. (278쪽의) 배경은 영어로 읽으면 세팅입니다. 따라서 소설 속에서 인물이 활동하고 재견을 벌이는 구체적인 시간 공간, 한마디로 개념의 표 적어놓으세요. 인물이 활약하는 또는 활동하는 무대입니다. 인물이 활약하는 무대, 그게 배경이에요. 시간일 수도 있고 공간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죠. 인물이 활약하는 무대. 배경의 종류엔 자연의 인위적 배경이 있습니다. 그럼 읽어보시면 알고 배경의 기능 한번 알아두고, 특히 2번 보세요. 1번은 전반적 분위기, 2번은 사실적으로, 3번도 중요하죠. 주제를 드러내는 역할. 자, 밑에 지문은 조금 수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소설 내용을 다 알 수 없으니까 문제로 나올 때는 일부분이 발췌되어 나옵니다. 전문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럼 이 소설이 어떤 것이다?
어떤 작품이다, 어떤 내용이다 알면 더욱더 좋겠으나 처음 본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시작합시다. 처음 본다. 다음 글에 나타난 배경으로서의 비가 내리는 배경입니다. 지금 그 비가 갖는 이미지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 주어진 문구를 가지고. 그래서 비가 갖는 속성, 의미 파악할 수 있는 단어를 밑줄을 그어보죠. 이렇게 비 내리는 날이면 원고의 마음은 감당할 수 없도록 무거워지는 것이었다. 그것은 동욱 남매의 음산한 밑줄, 생활 풍경이 그의 내리를 용사막처럼 흘러가기 때문이었다. 비소리를 들을 때마다 원고에게는 을의 동욱과 그의 여동생 동옥이 생각나는 것이었다. 그들의 얻은 방과 쓰러져가는 목조 건물이 비의 장막 저편에 우울하게 밑줄. 자, 두 단어 딱 봤습니다. 음산하다, 우울하다. 비가 풍기는 분위기가 이래요. 그냥 부정적이죠. 음산하다, 우울하다 한번더라. 비가 풍기는 분위기, 배경으로 분위기가 어떠한가 파악했습니다. 자, 밑에 시조 4편 가운데 비의 의미가 음산하다, 우울하다, 부정적인 의미로 다가오는 것을 고르면 돼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일단 1번 이화우, 여기 우가 비우자잖아요. 이화우 헛버릴 줄 울면서 꾀비란님 초평 낙엽에 절어날 생각난가 천리의 외로운 꽃만 오락가락 하노매. 이 작품은 계량이라는 기념의 시조입니다. 이화우라는 것은 이화 백꽃이거든. 백꽃, 배나무꽃, 하얀 것. 포르스름합니다. 하얀 데다가 여러분 봄에 한 4월 3월 말에 이렇게 고속도로를 이렇게 타고 다니다 보면, 물론 그때 공부 집중하냐고 잘 못 보겠지만, 저기 진주 가다가 보면 문산배가 유명하거든요. 그쪽에 능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진주 톨게이트 다 와가지고 딱 보면, 그 포르스름하게 꽃 하얗게 피어요. 그 백꽃이에요. 그래서 이화 이퀄 비니까 꽃을 언유화시켰죠. 비로. 그죠? 떨어지는 꽃을 뭐로? 비로 언유화시켰는데 이 비의 의미가 뭔가? 비는 H2O 아닙니까? 이때 원래 과학적 성분이 H2O예요. 그럼 뒤에 보니까 상황이 무슨 상황? 이별이잖아요. 이별. 그럼 이 비의 의미는 연상이 뭡니까? 비는 눈물. 그리고 함축성은 이별의 슬픔 이거겠죠. 그렇게 봐. 우리 시는 그냥 배운 거 아닙니다. 함축적음이 파악할 때. 이때 백꽃이 떨어지면서 이 백꽃이 떨어지면 결국 떨어지라는 속성과 비에 비유했으니까 이 비는 바로 눈물, 이별의 슬픔을 얘기합니다. 천령 높은 봉에 씌었는단 저 그러나 여기 이항복의 시조예요. 조금 더 내밀하게 얘기하면은 이건 광해군 때 이항복이가 어디 바로 북청지방으로 유배 갔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은 잘 알 거예요. 개축화옥 들어봤죠? 개축화옥 때 임목대비를 피하고 영창대군을 살해했습니다. 누가? 광해군이. 이런 부분 임해군, 광해군 하는 바로 선조, 바로 직후에 임난 직후에 우리나라 조선의 정세를 이해한다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때 백서 이항복이 임목대비 폐위만은 결코 안 된다고 결섭반대하다가 그 당대 광해군을 옹립하던 이기첨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바로 뭘 받았습니까? 사주를 받아가지고 북청에 유배 가면서 적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고함을 적고 있어요. 그 북청으로 가는 길에 천령이라는 여성지가 고개가 있단 말이에요. 천령 높은 봉에 시원없난 저 구름아 고신 올른 외로운 신하의 원통한 눈물입니다. 이때 고신은 자기 자신이죠. 이항복. 외로운 신하의 원통한 눈물을 비로 만들어 보내겠다. 원통한 마음을 전달하는 매개입니다. 그죠?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는 매개예요. 무고한 마음을 전달하는 매개. 그러한 의미로 기능하지 않았습니까? 님은 광해군, 구종심처는 궁궐. 광해군 님 계신, 임금 계신 궁궐에 나의 무고함을 뿌려보면 어떻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결국 백서이항복은 북청에서 죽게 됩니다. 그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이 문제가 7급에 나오기를 아래 보기 시조와 관련된 문학작품을 물었어요. 자, 제가 역사적 배경을 조금 얘기했죠. 그러면 답이 뭐겠다? 개축일기가 답이었어요. 왜? 이 역사적 배경이 동일한 사건이 개축화옥입니다. 그때 바로 누구예요? 임목 대비 산하의 누구예요? 궁녀가 적었던 작품집이 바로 개축일기입니다. 그렇게 연계한 문제도 수준 높게 나왔어요. 참고하고. 다음 3배는 윤선도의 하우요입니다. 하우요. 산중신곡이란
연시조 안에 있어요. 하우유라고. 여름날 비에 대한 노래입니다. 이건 훈민성이 강하죠.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농사와 관련된. 비 오는데 덜이 가랴. 사립 닦고 소새끼 여물이나 주어라. 소는 쏩니다. 소 먹여라. 소로 바꾸는 게 아니고 15세기 이래요. 그 다음 마희 장마입니다. 장마가 매양되겠는가? 잠기연장 다스리라. 그러니까 장마가 비가 오니까 나가서 일 못하니까. 응? 여러분도 군대에 있어서 비 오는 날 뭐합니까? 바로 총기 손질하잖아요. 그거 같아요. 쟁귀와 연장을 농기구를 이렇게 손질하라는 얘기예요. 쉬다가 개는 날 봐 사래긴 바 가라라. 이때 비는 농사와 관련된 일기 속의 비입니다. 4번 청성령 진학교의 초하고 어디매요? 청성령 초하고는 딱 보니까 어떤 지명들입니다. 일단 모르긴 해도 호풍 오랑캐 바람이죠. 오랑캐 바람 말 그대로 호풍도 차기도 찰구나 굳은 비 밑줄. 이 1, 2, 3, 4에서 가장 부정적인 1번이 이별의 슬픔이지만 그건 부정긍정의 의미로 평가할 수 있는 게 바가 아니에요. 굳은 비 이렇게 나와요. 비가 굳다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가장 근접해 있습니다. 뭐 지금 지문에 음산한 다의 우울하게 이런 표현을 봤어요. 이렇게 하면은 몰라도 답은 내릴 수 있잖아요.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지? 그냥 잘 모르는 문제가 나왔다. 지문을 잘 모르는 게 있다면은 나 이거 공부하는데 어쩌지 이렇게 당황하지 말고 이런 최소한의 알 수 있는 통로를 열어가는 적극성도 필요하단 말이야. 그 점을 감안하면서 조금 더 살을 붙여보겠습니다. 여러분 위에 이렇게 비 내리는 소설은 비 오는 날이에요. 손창섭. 꽤 유명한 작품입니다. 손창섭이라는 소설가의 비 오는 날. 이건 부산이 무대예요. 하라리아 부대란 것. 지금도 뭐 도시에서 옮기겠다. 대구에도 요 캠페인을 옮기겠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와 같은 그 전쟁, 한국 전쟁 속에 이제 부산이 필요한지 부산이 무대인데 지금 여기는 장마가 계속됩니다. 비 내리는 배경 이 장마는 인간의 무기력함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 소설의 주제가 전쟁이 주는 인간의 무기력함입니다. 어쩌지 못하는. 그 비가 이렇게 음산하고 비가 우울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동욱이라는 인물은 북한에서 그때는 북한이 아니죠.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북쪽에서 원래 영문과 대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미국으로 유학해서 장래 목사가 될 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친구였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니까 전쟁이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공무원 준비하다가 거의 뭐 1, 2점 차이로 떨어졌는데 다음 달이면 내가 합격할 것 같다. 지방직에 겨누고 있는데 전쟁이 팍 터졌다. 예를 들자면 딱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문제 치냐 뭐. 전쟁이 났는데 바로 부들려 가잖아. 응? 남장들이 전부 야비군복 입고 가가지고 막 전부 총알바지 할 거 아닙니까 가서. 공무원이 그 무엇이 어디 있겠어요. 그지? 그런 상황으로 예를 들면 전쟁이 인간의 모든 가능성을 다 빼들어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무기력함 이게 주제입니다. 이 비 오는 날의 상징은 그거예요. 바로 인간의 무기력함을 뜻합니다. 절망감 이런 것들. 밑에 4번에 보면 이 시조는 병자호란 이후에 여러분 그 사막사들 붙들려가지고 청나라에 그 뭐 인조가 삼전대의 굴욕을 겪었잖아요. 막 무릎 꿇고 와서 얼마 전에 꽃들의 전쟁에서 드라마로도 나왔죠. 어쨌든 거기 보면 사막사와 함께 누굽니까? 소원세자, 복림대군 이런 왕자들도 볼모로 잡혀가세요. 그 나중에 복림대군이 돌아와서 효종으로 등극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복림대군이 볼모로 잡혀가는 과정에서 적었던 작품입니다. 이게. 그러면 청성령 초하고는 청나라로 볼모로 끌려가는 그 여정지들입니다. 그럼 중장 잘 보세요. 호풍은 병자호란을 의미해요. 병자호란이 차기도 차단 말은 병자호란으로 인한 난세죠. 나라가 국난을 겪었잖아요. 구순비는 이 상황 속에서 의미는 거기다가 바로 세자와 동생인 자신 복림대군이 볼모로까지 끌려가는 신세입니다. 그 중상에 관련된 한자성어는 엎친 데 덮친 격. 뭔데? 바로 설상가상 이렇게 되겠죠. 그 7번 문제가. 자, 그래서 병자호란으로 인한 국난으로 인한 뭡니까? 절망감이 적혀 이런 의미의 빕니다. 여기가.
그 위와 음산하다, 우울하다, 전쟁과의 동일성도 있고 이렇게 만물어 보면 명확하게 되겠지만 처음 본다 손치고 문제 해결 과정을 제가 여러분께 수업을 해드렸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문제 해결 원리를 자꾸 익히고 훈련해 가야 돼요. 자, 드디어 이제 소설의 시점입니다. 소설의 이론 가운데 마지막이에요. 소설은 시점이라는 게 있죠. 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 윤동재 서시도 보았지만 1행에서 8행까지가 뭐예요? 자신이 자신에게 고백하는 1인칭 시점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최근 문제가 그래요. 객관적 3인칭 시점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액자식 구성과 가장 가까운 시들은 어떤 거냐 하면은 액자식 구성. 보통 자기 고백적이면서 안에 내부 얘기가 있어요. 대표적인 작품으로 우리 그 백석의 고향 같은 것. 나는 북한을 떠돌다가 어느새 의원을 베었다. 북한을 떠돌아다녔어요. 왜? 유랑하다가. 그리고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죠? 떠돌아다니다가 의원에게 진료를 받아요. 그 의원의 얘기가 딱 자기와 한 풍경처럼 안에 내부 얘기되어 있죠. 이런 것은 또 액자식 구성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뭐 시와 소설도 이렇게 어느 정도 동선이 통하는 구석이 없잖아요. 있습니다. 자, 시점 보겠습니다. 영어의 포인트 오브 뷰죠. 개념 한마디로 옆에 딱 적으세요. 화자를 다른 말로 서술자라고 합니다. 화자 서술자 같습니다. 화자 또는 서술자 같은 말, 영어로 나레이터 그래요. 화자의 서술 위치 이거예요. 화자가 어떤 위치에서 소설을 이끌어 갑니까? 하는 게 이게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시점의 분류 기준에 서술자의 위치, 이게 보통 4대 시점이 나옵니다. 니은도 읽어두고 시점의 종류 보세요. 그 글상자 있죠. 서술자가 인물의 내부를 보는 경우. 근데 그 밑에 왼쪽 하단부 보면 서술자가 등장인물로 나오면 일단 1인칭 시점입니다. 우측으로 쭉이죠. 서술자가 등장인물이 아니면 이건 뭡니까? 3인칭 시점이에요. 이렇게 나누고 시점이 거기 보면 여러분 4가지가 있어요. 자, 아주 중요합니다. 시점. 화자의 소설 위치입니다. 근데 소설이 이렇게 있죠. 뭐 4가지 시점이 있으니까 소설 봅시다. 소설이 이렇게 있다. 예를 들면 소설이 있다. 또 소설이 있다. 4가지 방법에 딱 그려놓고 시작을 하죠. 아마도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해가 바를 겁니다. 자, 여기도 시점이 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무엇인가 하면은 화자가 그죠? 시점에서 보통 화자의 등장인물 여부예요. 이걸 가지고 4대 시점으로 많이 나옵니다. 등장인물로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 화자가 등장인물로 나와요. 이런 경우가 있고 다음에 화자는 소설을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나레이터. 얘가 등장인물이 아닐 경우가 있어요. 자, 화자가 등장인물로 나오는 것은 1인칭 시점입니다. 이럴 때는. 1인칭 시점인데 1인칭 대명사가 나잖아, 나. 그죠? 이 소설 속에 나라는 표현이 나오면 전부 1인칭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화자 이퀄 등장인물 속에 나로 나옵니다. 나 이렇게. 소설 속에 나와요, 화자가. 그다음 화자가 등장인물로 나오지 않을 때는 3인칭이에요. 이럴 때 화자는 누군가 하면 이럴 때 화자는 작가입니다. 작가. 3인칭인 작가가 화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1인칭 주인공이 시점이었어요. 1인칭 주인공. 그 다음에 1인칭 뭐가 있죠? 관찰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3인칭 전지적 작가가 있어요. 그리고 3인칭 아까 얘기한 작가 관찰자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가지 시점이죠. 여긴 나가 나온단 말이야.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화자 이퀄 나 이퀄 주인공입니다.
화자가 나로 나오고 이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여기는 화자 이퀄 나까진 맞아요. 근데 얘는 관찰자입니다. 관찰자고 주인공이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전직 작가는 작가가 누굽니까? 화자입니다. 여기도 작가가 화자예요. 등장인물이 있죠. 등장인물, 뭐 사건 등장인물, 등장인물의 외향, 예를 들어서 내면 이렇게 구분을 하고 봅시다. 뭐 사건, 일단 1차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등장인물이 있고 외향과 내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지적 작가는 작가가 전지전능한 신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작가가 모든 인물, 예를 들어 인물이 뭐 서너 명이든 간에 모든 인물의 내면 심리, 심리까지 다 철저하게 분석해 줍니다. 분석적 제시입니다. 근데 작가 관찰자는 어디까지만 들어옵니까 하면은 이 작가 화자는 사건이나 등장인물 외향 정도에서 그칩니다. 인물의 내면 묘사, 심리 성격은 이건 전혀 없어요. 그럼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독자가 이렇게 뭐예요? 바로 등장인물의 대화 행동을 통해서 또는 분위기 등을 통해서 대화 행동을 통해서 인물의 내면이나 심리를 어떻게 이렇게 추정해야 됩니다. 독자가 추정해야 돼요. 아까 우리 황순의 대화나 행동을 통해서 야 도망가라는 뜻이네. 이런 독자가 추정해야 될 몫입니다. 작가 관찰자 시점. 자, 이렇게 정리를 간단하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교재의 내밀한 세밀한 부분을 좀 더 점검하자고. 자, 1인칭 주인공. 작품 속의 주인공 내가 자신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억 알아두고 니은 주인공 자신의 내면은 잘 얘기합니다. 왜? 자기가 자기 얘기하니까 자기의 심리를 자신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의 지금 심리를 본인만큼 잘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속이는데.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은 몰라요. 주인공 내면 세계는 잘 말할 수 있죠. 따라서 독자들에게 신뢰감, 그러려니 한 공감을 줍니다. 그런데 인물과 독자의 거리를 다 요거 밑줄 알아두셔야 됩니다. 주로 서간치, 수기, 사소설, 심리, 이상의 날개, 김유정의 범범, 최서의 제약성의 탈출기 되기 있어요. 다음 2번 1인칭 관찰자. 작품 속에 등장하는 부수적 인물 나는 관찰자입니다. 주인공이 이야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기억에 나는 관찰자, 인물의 초점은 주인공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나의 눈에 비친 이 나는 관찰자죠. 외부 세계를 다룰 수 있고 또 주인공의 심리, 성격은 나오지 않습니다. 가령 나올 때면 내가 생각하는 나의 판단에 이끌리는 심리일 뿐입니다. 어머니는 참 쓸쓸해 보였습니다는 것은 어머니의 심리, 쓸쓸함을 드러낸 게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는 어머니의 심리를 추정한 겁니다. 뭐 그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공의 내면을 숨기죠. 그러니까 이 사랑손이가 어머니가 시점으로 성공한 작품입니다. 왜요? 그 엄마와 어머니와 사랑손님이 그 사랑이 그렇게 순결할 수 없어 보이거든요. 천사표죠, 그죠? 그건 왜냐하면은 6살 먹은 딸의 동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6살짜리 딸애인 오키가 서술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은 사랑손이가 어머니예요. 자기가 바라보는 엄마는 바로 천사표이기 때문에 그 여자가 그렇게 고결하게 사랑할 수 있는 이해가 된 겁니다. 참고하고요. 전직 작가. 작품에 등장하지 않는 작가가 화자예요. 얘기했지만 화자가 모든 인물의 전지전능한 신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기억해 보면은 서술자인 작가가 전지적 위치에서 모든 걸 안다는 뜻입니다. 작중 인물의 심리, 행동, 동기를 아주 분석적으로 모든 인물의 성격과 심리를 다 말해줍니다. 따라서 서술자가 작품의 광범위하게 관여한다는 것은 모든 인물의 심리를 다 분석적으로 얘기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장편 소설의 대부분이죠. 작가 관찰자. 서술자가 외부 관찰자예요.
이야기를 이끌어가는데 기억, 서술제는 자기 주관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외부적 사실만 이렇게 얘기하고요. 독자의 상상과 참여에 맡긴다. 그리고 그게 객관적인 특성 밑줄, 니은. 이때 객관성은 이겁니다. 독자의 추정치가 높으면, 소설을 통한 독자의 추정, 독자의 참여가 높으면 객관성이 큽니다. 그래서 인물의 성격, 다음에 심리를 묘사하지 않으니까 독자가 그걸 판단하고 추정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객관성이라는 얘기예요, 소설에서. 그런 점 참고하시고요. 자, 현대 사실주의 소설이 많아요. 김동인의 감자, 황순의 소나기 등이 있습니다. 소설의 글이 참고하고요. 8번, 시점에 대한 설명으로 밑에 생각으로 푸는 문제 잘못된 것. 소설을 서술하는 초점, 작가의 개입 정도와 한계, 그렇죠. 작가의 개입이 강한 게 있죠. 전직 작가 같은 경우에 아주 강합니다. 이야기 구조 결정하고, 액자식 구조는 어떻습니까? 바로 시점이 달리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한 편의 소설이 한 가지만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액자식 구성도 그렇지만 보통 액자식 구성이 아니더라도 한 편에 여러 가지 시점이 혼용될 수도 있어요. 요즘 현대 소설이 그런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따라서 4번이 돼. 우리 본범은 윤창식, 윤종수, 윤종학. 윤종학. 이 친구가 긍정적인 인물입니다. 어쩌면은. 자, 한번 읽어두시고 우측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표현성의 특징 중요합니다. 반어적 희화화. 자, 2번 좀 전에 얘기 드린 부분이 있어요. 종결 의미를 입니다, 없습니다요 식의 경어체를 사용함으로써 바로 3번에 판소리 강대가 사용하는 유행 언어. 판소리 사설 문체. 그래서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띠는가 하는 것도 언급한 바 있죠. 그런 좀 감안해 두시고, 자, 생각으로 푸는 문제 접근해 보고, 이상의 날개 많이 나왔어요. 갈래 단편 심리소설. 최소한 내가 얘기하는 것만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 나머지는 짬짬이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다음에 시점이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주제 보세요. 전도된 삶과 자기 분열의 의식 속에서 본래의 자아를 지향하는 인간의 내면 의지 밑줄. 우측에 마지막 한번 봐요. 리얼 부분에. 날개 여다시 돋아라. 날자 한 번만 더 날잡구나, 한 번만 더 날아보자꾸나, 이런 구절이 나오죠. 여기 날개는 뭘 의미할까? 이 사람 이름입니다. 이상. 지식인으로서 이상이에요. 그거 바로 앞에 희망과 야심의 말소된 페이지 나오죠. 지식인으로서 희망과 야심을 가진 그러한 본래의 삶으로 회귀하고 싶다. 이게 날개의 의미예요. 그래서 고층 빌딩에서 추락해 죽는 내용인데 어떻게든 극복 의지입니다. 지금의 구석진 방, 폐쇄적인 방으로부터 탈출해서 지식인 본인의 삶을 살고 싶다. 이런 취지의 의미입니다. 그런 점 감안해 두시고 나머지 좀 읽어두세요. 자, 메밀꽃 필 무렵 보겠습니다. 이어서 갈래 단편 순수 소설입니다. 낭만주의, 전직 작가입니다. 주제, 장돌뱅이 삶의 애환과 인간 본연의 애정. 그 표현 좀 알아두시고 이효석 연결해 두세요. 너무나 많이 시험에 나오죠. 표현이 탁월합니다. 다음에 5번은 광장 체인운. 문체의 특징 하나가 과거 해상 독백과 관념적 문체, 요거 알아두고 주제 알아두세요. 분단 이데올로기 속에 존재에 대한 근원적 의미, 존재에 대한 근원적 의미 밑줄, 실존주의입니다. 시점, 전직 작가. 구성 연결해 두시고요. 그리고 소재의 상징적 의미가 많이 나왔어요. 갈매기 밀실고 광장 묶어 두시고. 이 광장에서 여긴 우리가 7급에 몇 번 나왔고 9급에도 한 2번 나왔습니다. 최인원 이분은요, 최근에도 화두라는 소설을 냈죠. 이게 1960년작입니다. 근데 우리 전쟁, 한국전쟁 이후에 보면은 남북의 이데올로기를 다룬 작품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 작년에 돌아가셨습니까? 영천 출신의 여러분들 순환이데의 저자 있죠, 그죠?
아버지 이래가지고 어째 살까 모르겠습니다 하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사람도 보면은 6.25 즉 한국전쟁의 상처와 흔적을 치유하는데 모든 소설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근데 그 해방 이후에 한국전쟁 이후에 이데올로기 이념적 소설들은 반공 위주예요. 주로 뭐 때리잡자 공산군 이런 식의 방향입니다. 이것도 이데올로기 편향성이 강한 겁니다. 중립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건 남북 이념을 이런 평가를 해요. 남북 이념을, 이데올로기를 본격적으로 다룬 작품이다 해서 소설적 의의를 평가합니다. 이때 본격적으로 다뤘다는 것은 이념 편향성이 없어요. 여기 이명준이라는 인물이 있죠. 원래 북한 고위 간부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남로당에 북한군이었다가 국군에 잡혔다가 나중에 이제 포로송한테 자살하는 이런 내용인데, 주로 뚝 보면은 이때는 그 반공 이데올로기에 몰입된 소설들이 대다수입니다. 이 당대에 60, 70년대 나온 전후 소설이. 그런데 이 소설은 중립적이에요. 중립적. 그러니까 나름대로 독자의 판단을 유도하는 열린 공간으로 작용을 합니다. 따라서 남북 이념을 본격적으로 다뤘다 이런 평가를 하고, 그리고 최인훈 씨가 서울대 그 철학과 출신입니다. 여기 관념적 철학적 내용이 많아요. 케르케고르도 나오고 보면 쭉 보면은. 자, 그런 맥락에서 여기 보면 특히 광장과 밀실이 참 중요합니다. 상징성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은 광장, 그죠? 뭘 상징할까? 밀실. 이건 보편적인 개념에서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정체, 그 다음에 인물, 이런 두 가지 기준에서 얘기할 수 있어요. 정체는 정치체제입니다. 여기는 광장은 북한의 정치체제, 밀실은 남한의 정치체제. 인물, 주인공 누굽니까? 이명준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광장은 북한의 정치체제의 비판입니다. 광장, 뭐 천리만운동,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광장으로 몰아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개성을 무시하고 광장으로 몰아내는 몰개성의 사회를, 집단을 비판했습니다. 그걸 광장으로 보았고,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건 뭡니까? 개인보다는 사회를 우선시하는 거예요. 전체를 우선시합니다. 그게 공산주의 사회주의예요. 자, 일단 밀실은 자유민주주의라는 아름다운 이름, 흑원을, 우리 그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 평등이 실현된 게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게 뭐 밀실에 몰아다가 막 자기끼리 협잡하고 말이야. 전 뭐 반동분자를 막 죽여버리고 이러잖아요. 그 밀실 정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화, 민주주의, 그죠? 자유민주주의라는 미명 아래 밀실로 고립시키는 사회. 이렇게 밀실을 남한의 정치체제로 비판으로 본 겁니다. 이렇게 정치체제로도 얘기할 수 있고, 인물을 보면은 광장이 이상세계고 밀실이 자기 폐쇄적 사회,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여러분도 봐봐. 지금 광장에 나와 있어요. 뭐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직업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광장이잖아요. 광장의 세계. 그리고 그와 같은 직업을 구한다는 것도 광장의 일환으로, 사회인의 일환으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패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실패할 수도 있죠. 그게 방콕 해가지고 지금 7년 동안 집을, 방을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방콕 해가지고. 심지어는 거기서 자살할 수도 있겠고, 그죠? 그런 사람 많습니다. 경찰직에도 그런 애들이 몇몇 있었고. 그러니까 몇 번 시험 치고 안 되고 하니까 부모님한테 벨나 쳤다. 애인한테 결혼을 언제 할지도 모르겠다 해서 뭐 노량진 17층에서 떨어져 자살하고 막 이런 투신 자살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주변의 학생들 댓글이 투신 자살할 용기로 조금만 더 공부 열심히 하지. 근데 공부가 자살보다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죠? 그 사람 생각은 안 그랬겠나? 뭐 여러분 공감이 가는지 모르지만 한번 생각해 볼 노릇입니다. 공부가 쉽다면은 누구나 다 하지. 그지? 그 공부가 쉬웠어요 하는 친구들 들어 있습니다. 그 친구는 머리가 굉장히 탁월하다든가 아니면 공부하는 방향이 제대로 박힌 친구입니다. 공부가 어려워요 하는 것은 길을 좀 잘못 들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의 길이 아니고 공부하는 학습 방법의 문제예요. 근데 항상 맨 첫 시간도 그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진지하게 그 교수 학습 방법, 어떻게 공부를 할까, 이런 방법적인 해석이 이제는 키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무원 준비하는데도 이런 게 전략이에요. 예, 그런 걸 잘 판단해서 그래서 모든 전략 구조를 잘 이 포착해가 여러분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컨셉트에 맞게끔 수업을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잘 아셔야 돼. 아무렇게나 하는 수업이 아니라는 것. 그런 점 감안하시고 본인을 그게 푹 잠겨야 돼. 발휘가 되도록. 실력으로 발휘가 되도록 푹 잠겨야 돼. 그래서 절대 시간이 필요한 거지. 거기서 야 나는 뭐 어떻게 생각하고 물론 당신 생각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미 전문적으로 검증된 이런 얘기거리와 그런 컨셉트를 원활하게 잘 시스템화 시켜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내재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초창기에 강조를 많이 한 겁니다. 그 점 감안하고. 그래서 이명준이 입장에서 어떠냐 하면은 자기 이상세계인 광장으로 나서지 못하고 죽어버리고 자살해버리거든. 폐쇄적인 밀실의 세계에 갇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극단을 택했잖아요. 이건 허무주의적 발상이에요. 원래 이명준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냐면 남북의 이념에 그죠? 피해를 당한 인물입니다. 어쩌면은 이념 속에 그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이 글에 설정이 되어 있는데 결국 이런 생각도 가능하죠. 남한의 정치 체제에 대한 비판도 있고 북한의 정치 체제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결국 보니까 우리나라에는 남북한 이데올로기 속에서는 진정한 근원적 인간의 삶을 찾을 수 없겠구나 하는 문제 때문에 중립국을 원하지만 이 중립국의 소설적 해결은 자살이에요. 내용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보시면은 아주 지식인의 허무적 발상이 어쩌면은 한편으로 그죠? 여러분들 옛날에 그 구른의 얘기 좀 아실지 모르겠는데 초나라의 삼려대부를 지낸 이 구른이 삼려대부에서 잘렸어요. 너무나 청백리의 삶을 살아서. 왜?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 여러분도 마음속에 내가 관직에 등용만 하면 청백리로 살아가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갖는 사람이 있죠. 그게 바른데 주변에 워낙 세상이 혼탁하니까 깔끔하게 바르게 살고자 하면 주변 사람으로부터 욕먹습니다. 오히려. 그런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이 공직 생활에 이미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미 부패할 대로 부패한 공직사회의 문제점이에요. 나는 정말 순수하게 내 생각대로 또 끄리낌 없이 양심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주변 자기 공직사회 전체가 벌써 구조적인 모순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뭐 나중에 알게 됩니다. 가다 보면. 그래가지고 뭐 어쩌지 못하는 사람 그 구론이 막 벼슬을 핑계치고 나와버렸어요. 나와버리고 이제 추방을 당해서 목가 연못가를 이렇게 유랑하고 있었어요. 유배를 하고 초췌해진 얼굴로 어부를 만납니다. 대화가 바로 유명한 그 어부사라고 한문에 나와요. 그래서 이 어부가 말하기를 아니 당신은 삼려대부가 아니니까 왜 이렇게 초췌한 얼굴로 돌아다닙니까? 세상이 온통 술 취해 있을 때 나 홀로 깨어 있었고 그 이로 추방당했다. 세상이 더러운데 내가 너무 깨끗했기 때문에 추방당했다. 그 어부가 이런 얘기해요. 옛 성현에 이르기를 말씀에 이르기를 세상이 더러우면 뭐 직접 발을 둥둥 걷고 그 세상에 가서 흙탕물을 일으키며 자기의 생각을 피력하려 노력하는 것이 옛 성현. 이건 현실주의, 행동주의입니다. 의미가 그렇게 하는 게 성현의 말씀이라고 내가 알아본 바 있는데 그대는 어찌 고우한 몸으로 깨끗하다는 몸 이유로 더러움을 걸치지 않는가? 더러움까지도 깨끗함으로 바꿔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런이 할 말을 읽고 바로 열받아가지고 명나강에 돌을 다리에 몸에 매달고 자살해버렸어. 구런이라는 인물이 초나라 때 얘기입니다. 그 시체가 아직도 안 떠오르죠. 어쨌든 이 말은 뭐 여러 가지 현실주의 이상주의자의 그와 같은 얘기거리도 유명합니다. 삶의 관점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든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삶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겁니다. 현실주의자라고 해서 현실을 용인하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야. 현실에 뛰어들어서 자기 나름대로 그죠? 진실성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직에 들어갔다. 예를 들어 세상이 공직사회가 더럽다. 막 돈 띠먹고 막 이런 사회다. 딱 보인다 눈에. 그렇다고 바로 직설적으로 과장님 이러면 됩니까? 인간도 아닌 사람 하면서 막 그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이런 표현이 맞겠냐. 야 참 이렇게 세상이 이렇구나. 응? 이런 것도 있겠구나. 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 세상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려고 노력하는 그런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방향에 직접적으로 그렇게 바로 남을 공격하듯이 탐해하지 않더라도 아마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아마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될 거예요. 그죠? 앞으로는 조금 어렵다고 보이지만 그렇다고 여러분이 그 배운 이런 바를 무사히 합격하셔서 공직에 나가서 사실
공직은 공복 아닙니까? 공공사람의 그 뭡니까? 일을 하는 사람이 나아가서 뭡니까? 바로 올바른 삶을 구사하고 그 국고를 탕진할 정도로 돈을 떼어 먹는다든가. 이건 역적 중에 상역적이잖아요. 그잖아. 오늘날에 공직자 많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뒷돈 문화 같은 것.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접하지 말라 어쩌라 이런 얘기를 내가 할 수 있는 계좌는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삶의 바른 방향의 가치를 향해 나아간다는 건 소중한 문제예요. 그래서 고전이 필요하고 하는 거야. 어떻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문학이 얘기해 준다고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자, 그런 점 감안하면서 광장도 한번 우리나라가 여러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이념에 대비된. 요즘에는 김정은이 뭐 얘기 많고 남북의 창 이런 뭡니까 그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북한의 동향 이런 것도 세계가 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 여러 가지 현실 상황에서 과연 나의 생각은 통일 문제라든가 뭐 또 이데올로기 이념 대립 문제라든가 원자력 문제라든가 이런 보통 일반적인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인식을 모른다면 여러 가지 관심 있게 보고 교양적으로 지식을 쌓고 바로 올바른 바른 뭐 관점은 다양합니다. 견해를 지닐 수 있는 사람이 그죠? 바로 지식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다 알면서 지식적으로 알면서 나쁘게 살아가는 그것만큼 더 나쁜 놈은 없습니다. 그 얼마 전에 수력 원자력의 그게 부장입니까? 뭐 그 친구 돈을 몇 억을 띠먹었더구만. 모릅니까 그것? 그거 잡혀가 있잖아요 지금. 그 중요한 원자력 그 부품을 말이야 납품받는 업체로부터 몇십억을 말이야 상납받고 이래가지고 지금 붙들려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공직, 공사 이런 데 있더라도 그게 올바른 삶이라 볼 수 있겠나? 뭐 잡혀서의 문제가 아니고 그지? 안 잡히면 그만이지 하는 요행스럽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있죠. 예, 그러한 상황을 한번 잘 판단해보고 이 가치관이 바르게 써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보면 뭐 댓글이 욕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기술 시대가 어쩌고 하죠. 그 모든 기술을 창조하고 움직이는 것은 댓글 다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이 되지 않고서야 그게 올바른 그 문화 가치가 창출이 안 되죠. 필요합니다. 그런 인문학적 사고가 지금도 필요한 시대예요. 이 기술이 계속 발전할수록 인문학적 사고는 더욱더 필요한. 문제는 다시 인문학이다. 요즘 인문학의 위기를 많이 얘기합니다. 뭐 그런 얘기는 이런 데서도 가능해요. 자, 우리 뭐 여러 가지 하나의 문제점, 이슈화되는 표현들을 우리가 많은 작품 속에서도 읽어낼 수 있으니까 그게 무조건 옳다고 볼 수는 방향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향에 자기가 몰랐던 방향에 대한 이해도 한 번쯤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고 성찰해볼 수 있는 자세가 바르지 않을까라고 한번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봅니다. 자, 그 작품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눈길 보죠. 이청준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3번. 이청준 씨도 2, 3년 전에 돌아가셨죠. 주제 어머니의 많은 사랑에 대한 깨달음과 화해. 이 작품은 여기 전부 교과서 지문들입니다. 근데 보면 이 눈길에 보면은 그 자기 어머니를 노인이라고 불러요. 노인. 쭉 보면은. 나중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하는 내용이 나오죠. 노인과 나 등장인물 한번 읽어 두시고요. 아내도 한번 역할을 연결해 두세요. 그 다음 7번에 장마 윤흥길. 시점 1인칭 관찰자입니다. 주제 1번의 화해를 통한 분단 현실의 극복. 이 주제가 거창하지만 내용은 그렇게 이 축소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등장인물 보세요. 나 초등학교 3학년인데 그 당대는 어른이 된 화자가 회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 3학년 때 가끔 보면은 굉장히 성숙한 판단을 내리고 있어요. 그건 어른인 화자가 과거를 회상하며 적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할머니, 외할머니. 할머니의 아들이 즉 삼촌이 누굽니까? 삼촌이 빨치산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외할머니, 자기 외삼촌이 죽었는데 국군 장교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할머니, 외할머니가 이념의 대립을 가진 인물이 아니고 이런 자기 자식을 통해서 외할머니, 외할머니 하면 이념을 뭐 특별히 알겠습니까? 강하게. 우리 주변에 과연 그만큼의 지식인이 몇몇 있습니까? 보편성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부모님이 대학 나왔다면 대단하신 분입니다. 글쎄 대학까지는 정도 나왔겠다. 내 또래 되는 어머니들도 있으니까 여러분 엄마 중에서. 그지? 조금 더 올라가면 한 60, 70대 이래 되면 대학 나오긴 드물어요.
뭐 어쨌든 간에 여기 보면은 할머니의 아들, 즉 삼촌, 나의 삼촌이 빨치산. 그 다음에 외할머니의 아들 돌아가시는데 국군 장교예요. 이념의 대립성이 나타나죠. 같이 삽니다. 이런 외할머니, 친할머니 같이 사는 집 자체가 남북 간의 이념 대립을 그대로 축소화시켜 놓은 현장이란 말이야. 여기 이념은 쉽게 극복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작가는 어떻게 극복했냐라고 한번 그걸 초점화 여기면서 한번 보세요. 갈등과 극복 방식 있잖아요. 그럼 쭉 읽어보시고요. 극복 방식 보세요. 우측에. 이데올로기에 의해 해체된 공동체는 공통의 전통적인 삶과 전통의 신앙. 밑줄. 정통적인 삶과 공통의 신앙. 그러니까 이 샤머니즘으로 극복합니다. 점을 친다는 게 아니고 구렁이, 미신 요거 관련된. 구렁이가 할머니는 삼촌의 화신, 죽어서의 화신이라 생각하고 일어난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한 서너 시간에 걸쳐서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워다가 쭉 대밭으로 무사히 인도합니다. 그래서 화해가 풀려요, 둘이. 마지막 보태목이 이 구절이. 그죠? 둘이 화해하는 내용이죠. 이런 이념에 쉽게 풀어지지 않은 이념의 대결 논리도 뭡니까? 바로 우리의 전통적인 삶의 양식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작가의 바로 그런 작가의 가치관이 굉장히 독특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육처교과서에 나온 지문입니다. 장마. 마지막에 보면 기억에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있죠. 마지막 한행을 띄우고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 4번 같은 경우 문제 좀 공부해 두세요. 자, 박완서의 그 이전의 집도 연결해두고 액자식 구성입니다. 자, 실전 문제 있죠.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는 2003년에 나온 문제니까 한번 접근해 두고요. 자, 잠깐 여유 뒀다가 수필문학 계속 바로 이어가겠습니다.